안녕하세요. 원리통계학 이원우입니다. 원리통계학은 통계학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교재는 파이썬을 이용한 통계 분석이라는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통계학을 배웠는데 뭐 남은 게 없다라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학은 어렵다라고 인식이 상당히 많죠. 제 생각에는 좀 잘못 배워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계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 파이썬을 이용해서 통계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통계학 기초가 없는 분들, 그리고 여러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요. 사회조사 분석사, 통계직 공무원 시험, 이건 자격증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FRM이라는 재무관리 위험관리사, 또 보험계리사, 변리사, 이런 시험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에서 확률과 통계를 가르치는데요. 이거 포기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도 아마 확률과 통계 부분 포기했던 분들 많았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능시험 준비를 위한 확률 부분을 특히 조금 더 추가해서 강의안을 만들어 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이제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는 이제 모집단과 표본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모집단이라는 것은 관심 대상이 되는 전체 자료, 우리가 뭐를 알아보고 싶다 할 때 그 모든 자료를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커서, 즉 자료가 많아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전부 다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얻어서 모집단 자료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는데, 표본을 X의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X1에서부터 XN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수가 몇 개입니까? N개입니다. N이 표본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표본 크기 N인 표본을 얻었다. 표본 크기 1000개인 자료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자, 구체적으로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50만 명 수능시험 점수. 이게 모집단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 50만 개의 수능 점수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점수를 우리 X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서 X 값이 50만 개가 있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1000명, 표본 크기를 1000명으로 해서 수능 점수를 실제 얻어 봤을 때 그거를 X1, X2, X1000이라고 표시하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256점, 312점, 무슨 288점, 이렇게 1000개의 자료를 얻었을 때 이게 표본값들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자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를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무슨 분석이나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다른 예는 4,400만 명의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A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하는지, 얼마나 지지하는지, 이제 지지율 같은 거 알아보려고 할 때 이런 조사를 하기 마련인데, 그러면 4,400만 명 유권자들의 A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가 여기
4,400만 개가 있다는 모집단이에요. 그렇죠? 모집단에 4,400만 개 지지 아니면 지지하지 않음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지지할 경우에 X값을 1로 주고 지지하지 않을 경우에 X값을 0으로 줘보자. 그러면 1 아니면 0이 여기 4,400만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본 크기를 1,500명으로 해서 1,500명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1. 지지한 사람 0. 지지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1,500개의 자료를 얻게 된다. 어떻게 해요? 이 자료라는 거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뭐 문제가 없죠? 자, 자료가, 데이터가 x1, xn으로 얻어졌을 때, n개의 자료가 얻어졌을 때, 이것들을 전부 다 합해서 n으로 나누면 이제 평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평균이라는 건 뭐냐? 이 n개의 자료를 대표하는 어느 한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대표값이라고 그러겠어요. 평균 이외에 이제 다른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론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퍼짐의 정도가 어떤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특징은 대표값과 퍼짐의 정도로 두 가지로 나타난다. 우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우리 뭐 여기 어려서부터 평균 이런 얘기 많이 했고 어떻게 구하는 줄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자료를 전부 다 더해서 더한 개수 n으로 나누어 줄 때 그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x바로 표현을 합니다. x 위에다가 막대기 표시를 한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 표현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라는 표현은 x1부터 n까지를 전부 다 합하라라는 부호입니다. 줄여 쓰기 위해서 이런 부호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혹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이 시그마 기호를 처음 보는 분, 이 기호 처음 보는 분, 이 강의 더 이상 들으실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그만 끝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균이라는 값은 자료 n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n개를 대표하는 어떤 값으로 우리가 평균을 써왔고 앞으로도 물론 쓸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평균만 가지고 이 자료들을 대표하는 대표값이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경우가 있는데 가중치를 반영해서 평균을 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중평균이라고 그러죠.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마크를 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볼까요? A대학과 B대학 두 대학이 있습니다. A대학에는 10,000명이 다니고요. B대학은 1,000명이 다니는 좀 작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A대학, B대학의 두 개 대학에 등록금 인상이 됐는데 등록금 인상률의 대표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A대학은 20% 올랐고 B대학은 4% 올랐어.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평균하면 12% 올랐다라고 단순히 평균을 내서 대표값으로 삼으면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학교의 규모가, 학생 수가 다릅니다. A대학은 10,000명이 다니고 B대학은 1,000명이 다니는 조그만 대학이에요. 그래서 학생 수를 가중치로 삼아서 10,000 곱하기 20, 1,000 곱하기 4 해서 무엇으로요?
가중치의 합계 11,000으로 나누어 준 가중 평균, 즉 18.54가 두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대표하는 적절한 값이다. 대표는 한 값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은 해야 돼요. 이 방법이 가중평균 내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이 단순한 예보다는 조금 복잡한 경우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여러분들이 뭐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떤 것인지는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현 시점의 물가가 기준연도 대비, 기준연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즉 대표값이에요. 물가를 대표하는 값이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자, 이것도 또한 좀 가정을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 4개 품목만 있는 시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쌀, 사과, 기름, 시멘트만 있습니다. 기준연도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기준연도의 가격, 기준연도의 거래량을 기준연도에 전부 조사를 해놨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연도, 현재 가격이 쌀은 1,000 오르지 않았어요. 변동이 없으므로 이 쌀의 품목지수는 100이고 사과는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사과의 품목지수는 200. 기름은 3배가 돼서 300. 시멘트 2배가 돼서 200. 이렇게 각 품목, 4개 품목의 품목지수를 구해서 단순하게 평균을 구하면 200이 나옵니다. 네, 단순하게 평균 구하면 200인데 200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기준연도 대비 물가가 2배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무언가 석연치 않죠. 저렇게 물가지수를 내? 이렇게 단순히 평균에서 물가지수를 내? 그건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됩니까? 4개 품목, 쌀, 사과, 기름, 시멘트가 이 시장에서, 이것만 있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달라요. 그렇죠? 쌀은 가격 1,000원짜리가 기준연도에 10kg 팔렸고, 사과는 한 개에 100원짜리가 5개 팔렸고, 뭐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특별한 예에서 가중치는 뭐가 될까요?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가중치가 뭐가 될까? 예? 거래량? 아닙니다. 단위가 우선 다르고 거래량만 갖고 가중치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중치는 거래액. 즉, 이 시장에서 각 품목 4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게 거래액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비중을 가중치로 삼아서 가중 평균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 곱하기 품목지수, 가중치 곱하기 품목지수, 가중치 곱하기 품목지수, 시멘트의 가중치 곱하기 품목지수를 전부 더해서 뭘로? 가중치의 합으로 나누어 준 140. 이 가중평균이 되고 140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기준연도 대비 40%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기준연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예를 처음 보는 분들, 기준연도는 5년마다 이렇게 말하자면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너무 옛날 기준연도 가지고 현재 물가가 그 해보다 얼마나 올랐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요 전 몇 년도, 그래서 5년마다 기준연도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00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8,000개를 선정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하고요. 일본은 7,000개 품목을 정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500개밖에 안 할까? 상당히 작죠? 개선돼야 될 점입니다. 경제 규모나 아무리 따져봐도 500개 품목만 선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더 정확한 물가지수를 구하기 위해서요. 자, 다음은 대표값의 또 하나로 중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위수, 중앙값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중앙값. 여러분들이 중앙값 한번 언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기 순수들은 나열을 해서 자료가 있으면 크기 순수들은 나열을 해. 예? 수 직선에 그 점을 찍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묘한 것이요. 자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운데에 몰려 있습니다. 예? 참 묘하죠. 네. 그래서 가장 가운데 위치한 값. 여기가 가장 가운데 위치한 값이라고 찍어보죠. 요거를 뭐라고? 미디안이라고 중위수, 중앙값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위수보다 작은 자료가 얼마나 있습니까? 50% 있어. 그렇죠? 미디안보다 큰 값이 전체 자료에 50%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위치한 값이에요. 자, 미디안은 장점이 있습니다.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예지만 5, 10, 10, 70 5개 수가 있다고 볼까요? 여기 평균을 구하면 20입니다. 5개 수가 전부 다 동원되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70이라는 상당히 좀 큰 값, 극단적인 값, 이 평균을 구할 때는 동원이 됩니다. 중위수는 구해보면 크기 순서로 이미 나열되어 있어요. 가운데 위치한 수 10이 중위수입니다. 중위수는 아주 큰 값이 굉장히 더 큰 값이 존재해도 70보다 더 큰 값이 존재해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런데 평균은 그 값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론 전개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위수는 우리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고급 조금 올라간 좀 어려운 통계학에서 이제 중위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아까 봤던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중위수의 장점, 그거를 이용해서 트림드 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림이라는 말은 가지치다, 다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용어로는 이제 절사 평균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예쁜 이름 같지가 않아요. 절사, 잘라서 죽인다라는, 무시한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작은 값들과 큰 값들을 제외하고, 작은 값들, 큰 값들 제외하고 나머지 값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자 하는 것이 트림드 민입니다. 작은 값 가지치고 큰 값 가지쳐서 없애버리고 가운데 값들만 가지고 평균을 내자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9개 자료가 있을 때 25% 절사 평균, 그러면 작은 거 25% 떼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9 곱하기 0.25, 2.25가 나오는데 여기 내림으로 25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 2개.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로 큰 것도 2개 제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쪽에 위치한 5개의 값으로 평균을 얻자는 것이 25% 절사 평균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트림드 민이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국제 체조 대회, 주로 국제 대회인데, 다이빙 대회, 피겨 스케이팅 대회,
텔레비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수가 퍼포먼스를 한 후에 그 선수에 대한 점수가 뭐 한 30초, 1분 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 점수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9명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제심판 9명이 매기는데 점수를 작은 거 2개 빼고, 이 2개가 작은 거라면 이렇게 금 긋고 큰 거 2개 빼고 나머지 5명 심판의 감만 가지고 그 선수의 점수를 채점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국 선수에게 괜히 높은 점수를 주고 또 잘하는데 라이벌 국가 선수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점수들을 그런 점수들은 빼버리고 나머지 값들 가지고 평균을 내자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개인의 주관이 개입되는 점수들 같은 거에 대해서 적절한 대표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용어인데요. 백분위 수라는 거에 있습니다. 퍼센타일이라고 그러죠. 상위 5% 소득액이 얼마나 될까? 소득자들의 소득이 쭉 있는데 상위 5% 소득액을 구해서 그 5%보다도 더 큰 소득을 갖는 사람들에게 소득세를 좀 높이 부과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상위 5% 소득액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상위 5%니까 쭉 나열해서 상위 5% 이므로 어디요? 95%에 해당되는 백분위 수를 구하게 된다. 이걸 95% 백분위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득 자료는요. 저소득이 물론 좀 있고 중간에 같은 비슷한 소득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고요. 또 고소득자가 존재를 해요. 그런 것이 소득 자료의 특징, 분포 모습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위 30% 수능 시험,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직선에서 표시는 하지 않고 30% 퍼센타일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디안은 백분위 수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보셨죠? 미디안은 뭐라고요? 50%에 해당되는 백분위 수예요. 그래서 P50이 중위수, 미디안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값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최빈수입니다. 최민수가 아니고요. 영어는 모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 최빈값이 이거야말로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수라기보다는 이제 값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질적인 자료, 색상, 지역, 어느 지역 출신이냐, 형상 이렇게 숫자의 의미가 없는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질적 자료, 질적인 자료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에 대한 대표값으로 최빈값을 우리가 사용한다. 그래서 평균, 중위수,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자료가 있을 때 대표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